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가 끝난 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짙은 어둠처럼 강렬했던 순간만큼이나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 그러나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은밀한 공간,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침실에서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일수록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나르시시즘은 가장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심리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으로 위장한 공허함이며 욕망이라는 가면을 쓴 지배욕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적 매력과 관계는 타인의 인식을 조종하고 관심, 찬사, 통제권과 같은 정서적 공급을 얻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목적은 결코 상호 간의 연결이나 취약성의 공유가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심리적 공간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한 유혹의 도구일 뿐입니다. 처음 그들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때로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환상 아래에는 사랑이나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텅 빈 정체성과 외부의 인정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만들어진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일찍부터 성적 매력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면, 즉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병적인 민감함으로 조각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전문가가 됩니다. 미세한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의 필요를 거울처럼 비춰주며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연기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대를 낚아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텅 빈 연기, 즉 거짓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가면이 인간의 가장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신이 드디어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 찬사를 되비춰주는 거울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면이 그렇듯 언젠가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파트너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 그리고 종종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의 핵심에 무언가 차갑고 기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성적 페르소나가 가진 파괴적인 힘입니다. 상대를 속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연기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트너는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의 절정은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고 추락의 순간은 가혹한 처벌처럼 다가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신의 연기에만 충실합니다. 눈앞의 사람이 아닌
자신이 투영하고 싶은 이미지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중심에는 연결이 아닌 끊임없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친밀감은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관계를 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친밀한 행동, 모든 감정적 교류는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파트너는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을 떠받치는 도구, 즉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는 병적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공허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성적인 만남은 이러한 욕구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강력하고 이상적인 존재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고 통제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기에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굶주림은 다시 돌아오고 이 끔찍한 순환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 패턴이 파트너에게 깊은 열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 엄청난 관심과 찬사, 성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은 기만입니다. 그것은 상호 만족이 아닌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는 이 관계에 깊이가 없음을, 자신의 내면 세계가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사랑하는 파트너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흉내내며 관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더 이상 충분한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즉 저항하거나 질문하거나 혹은 그저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울로서의 유용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종종 새로운 파트너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찬양받는 순간의 쾌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통제.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 전략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력은 유혹과 무관심을 오가는 패턴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이 밀고 당기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입니다. 관계 초반,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에게 매력과 관심을 폭풍처럼 쏟아붓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로맨스를 연출하며 파트너가 선택받고 이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깊은 정서적 의존성을 만들어 통제의 기반을 다집니다. 하지만 이 의존성이 확보되면 그들은 미묘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뜨겁던 유혹은 차가운 정서적 거리감, 비일관적인 태도로 대체됩니다. 이 변화에 혼란스러워진 파트너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황홀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거둡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이 철회는 파트너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하여 그들이 자신을 더 갈망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권력을 유지합니다. 성은 이 역학관계의 전쟁터가 됩니다.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처벌로 보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인정과 무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듭니다. 파트너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중독되어 그들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의존성을 심화시킵니다. 이 패턴이 더욱 교활한 이유는 종종 모호함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파트너를 거부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지거나 은근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핑계를 댑니다. 파트너는 원인을 추측하며 자신을 탓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꿔나갑니다. 이 모든 혼란은 의도된 것입니다. 파트너의 현실 감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를 우월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유혹을 통해 욕망을 만들고 무관심을 통해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수치심과 혼란. 이 두 가지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종의 무기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무기들은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하게 작동하여 파트너가 자신의 인식과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갈등의 부산물이 아니라 파트너의 자아상을 파괴하여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수치심은 주로 애둘러 말하는 칭찬, 농담으로 위장한 비판, 혹은 파트너가 약한 모습을 보인 직후의 갑작스러운 냉대를 통해 주입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신체나 감정적 요구를 은근히 비판하여 불충분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는 이러한 판단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매력이 없거나 혹은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수치심 위에 혼란이 겹쳐집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명백한 진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서사에 맞게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어제는 격렬하게 원하다가도 오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등 끊임없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웁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기억과 직감, 심지어 가치관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가 제시하는 현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안개는 파트너를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잘하면 처음처럼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처음은 장기적인 감정 통제를 위해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상대방을 거울처럼 비추는 미러링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마치 파트너의 욕망, 두려움, 환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의존성을 만들기 위한 계산된 전술입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정확히 연구하고 연기하여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감정 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후 그들은 바로 그 욕망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아낌없이 주던 관심과 애정은 이제 조건부가 됩니다. 미러링을 통해 알아낸 파트너의 약점과 불안을 갈등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자신감을 갉아먹는 데 사용합니다. 한때 신성하게 느껴졌던 성적 교감은 통제와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이 과정이 파트너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는 이유는 공격이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 파트너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감정적 청사진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이 한때 칭찬했던 바로 그 자질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파트너를 계속 붙잡아 둘 만큼의 모호함과 간헐적 강화를 유지합니다. 친밀감은 유혹과 거절이 뒤섞인 혼돈의 미로가 됩니다. 파트너는 한때 그토록 깊게 느꼈던 연결을 되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욕망을 무기화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가장 폭력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과 존중받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복은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조종이었고 연결이라 느꼈던 것이 통제였다는 고통스러운 인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의 경계를 흐리고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치유 과정은 책임감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왜 그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라고 묻는 것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명확히 보아야 하며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라고 묻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 설정은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가 흐릿하거나 일관성 없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죄책감, 의무감, 혼란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회복은 무엇이 용납될 수 있고 무엇은 절대로 다시 허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면의 선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계는 두려움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직감을 외면하며 감정적으로 파괴적인 상황에 머물렀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권한 부여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처나 믿음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인식하고 그 취약성을 넘어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단계는 종종 깊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환상에 대해서도 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친밀감, 자존감에 대한 의식적인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연결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도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자신을 변호하려 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의 모순과 조종, 거짓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논쟁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논리나 공감에 호소하며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판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은 이해나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통제입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그들이 설계한 혼돈 속에서 계속 헤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분노도 수동적인 수능도 아닌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출 때 권력의 축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저항을 예상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할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의 서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대립보다 그들을 더 위협합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그들의 거울이자 파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속임수가 일상화되고 도덕성이 타협 가능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인격의 힘이 아닌 조종과 환상을 통해 권력을 구축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무엇이 아닌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통렬한 기소장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 진실성을 타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자극하여 당신답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반응을 근거로 너도 별 수 없어 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상호 파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당신의 원칙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죄책감 유발도, 아첨도, 위협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자신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은 훈련된 감정적 분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혼돈에 흡수되지 않고 관찰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신성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의 혼돈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는 공간,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착함으로 대응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해결이 아닌 드라마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각본대로 연기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적 훈련의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고 조종이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과 함께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의 주인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어쩌면 당신이 옳았을지도 몰라 와 같은 말을 내뱉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변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전략적 양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확하고 확고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개임에 더 이상 관심 없는 모습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갈등 후에 성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경계를 무너뜨리며 당신을 다시 독성적인 역학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교활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달래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고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재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이며 친밀감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의 몸을 대가로 그들은 찰나의 자기 가치감을 얻습니다.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경계, 그리고 당신의 평온함을 되찾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조종과 혼란에서 벗어난 온전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가 끝난 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짙은 어둠처럼 강렬했던 순간만큼이나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
그러나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은밀한 공간,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침실에서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일수록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나르시시즘은 가장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심리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으로 위장한 공허함이며 욕망이라는 가면을 쓴 지배욕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적 매력과 관계는 타인의 인식을 조종하고 관심, 찬사, 통제권과 같은 정서적 공급을 얻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목적은 결코 상호 간의 연결이나 취약성의 공유가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심리적 공간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한 유혹의 도구일 뿐입니다. 처음 그들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때로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환상 아래에는 사랑이나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텅 빈 정체성과 외부의 인정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만들어진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일찍부터 성적 매력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면, 즉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병적인 민감함으로 조각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전문가가 됩니다. 미세한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의 필요를 거울처럼 비춰주며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연기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대를 낚아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텅 빈 연기, 즉 거짓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가면이 인간의 가장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신이 드디어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 찬사를 되비춰주는 거울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면이 그렇듯 언젠가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파트너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 그리고 종종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의 핵심에 무언가 차갑고 기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성적 페르소나가 가진 파괴적인 힘입니다. 상대를 속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연기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트너는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의 절정은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고 추락의 순간은 가혹한 처벌처럼 다가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신의 연기에만 충실합니다. 눈앞의 사람이 아닌 자신이 투영하고 싶은 이미지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중심에는 연결이 아닌 끊임없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친밀감은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관계를 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친밀한 행동, 모든 감정적 교류는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파트너는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을 떠받치는 도구, 즉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는 병적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공허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성적인 만남은 이러한 욕구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강력하고 이상적인 존재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고 통제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기에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굶주림은 다시 돌아오고 이 끔찍한 순환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 패턴이 파트너에게 깊은 열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 엄청난 관심과 찬사, 성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은 기만입니다. 그것은 상호 만족이 아닌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는 이 관계에 깊이가 없음을, 자신의 내면 세계가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사랑하는 파트너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흉내내며 관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더 이상 충분한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즉 저항하거나 질문하거나 혹은 그저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울로서의 유용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종종 새로운 파트너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찬양받는 순간의 쾌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통제.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 전략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력은 유혹과 무관심을 오가는 패턴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이 밀고 당기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입니다. 관계 초반,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에게 매력과 관심을 폭풍처럼 쏟아붓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로맨스를 연출하며 파트너가 선택받고 이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깊은 정서적 의존성을 만들어 통제의 기반을 다집니다. 하지만 이 의존성이 확보되면 그들은 미묘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뜨겁던 유혹은 차가운 정서적 거리감, 비일관적인 태도로 대체됩니다. 이 변화에 혼란스러워진 파트너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황홀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거둡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이 철회는 파트너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하여 그들이 자신을 더 갈망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권력을 유지합니다. 성은 이 역학관계의 전쟁터가 됩니다.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처벌로 보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인정과 무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듭니다. 파트너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중독되어 그들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의존성을 심화시킵니다. 이 패턴이 더욱 교활한 이유는 종종 모호함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파트너를 거부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지거나 은근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핑계를 댑니다. 파트너는 원인을 추측하며 자신을 탓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꿔나갑니다. 이 모든 혼란은 의도된 것입니다. 파트너의 현실 감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를 우월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유혹을 통해 욕망을 만들고 무관심을 통해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수치심과 혼란. 이 두 가지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종의 무기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무기들은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하게 작동하여 파트너가 자신의 인식과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갈등의 부산물이 아니라 파트너의 자아상을 파괴하여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수치심은 주로 애둘러 말하는 칭찬, 농담으로 위장한 비판, 혹은 파트너가 약한 모습을 보인 직후의 갑작스러운 냉대를 통해 주입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신체나 감정적 요구를 은근히 비판하여 불충분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는 이러한 판단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매력이 없거나 혹은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수치심 위에 혼란이 겹쳐집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명백한 진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서사에 맞게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어제는 격렬하게 원하다가도 오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등 끊임없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웁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기억과 직감, 심지어 가치관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가 제시하는 현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안개는 파트너를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어두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더 잘하면 처음처럼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처음은 장기적인 감정 통제를 위해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상대방을 거울처럼 비추는 미러링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마치 파트너의 욕망, 두려움, 환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의존성을 만들기 위한 계산된 전술입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정확히 연구하고 연기하여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감정 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후 그들은 바로 그 욕망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아낌없이 주던 관심과 애정은 이제 조건부가 됩니다. 미러링을 통해 알아낸 파트너의 약점과 불안을 갈등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자신감을 갉아먹는 데 사용합니다. 한때 신성하게 느껴졌던 성적 교감은 통제와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이 과정이 파트너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는 이유는 공격이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 파트너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감정적 청사진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이 한때 칭찬했던 바로 그 자질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파트너를 계속 붙잡아 둘 만큼의 모호함과 간헐적 강화를 유지합니다. 친밀감은 유혹과 거절이 뒤섞인 혼돈의 미로가 됩니다. 파트너는 한때 그토록 깊게 느꼈던 연결을 되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욕망을 무기화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가장 폭력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과 존중받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복은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조종이었고 연결이라 느꼈던 것이 통제였다는 고통스러운 인식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의 경계를 흐리고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치유 과정은 책임감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왜 그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라고 묻는 것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명확히 보아야 하며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라고 묻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 설정은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가 흐릿하거나 일관성 없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죄책감, 의무감, 혼란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회복은 무엇이 용납될 수 있고 무엇은 절대로 다시 허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면의 선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계는 두려움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직감을 외면하며 감정적으로 파괴적인 상황에 머물렀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권한 부여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처나 믿음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인식하고 그 취약성을 넘어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단계는 종종 깊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환상에 대해서도 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친밀감, 자존감에 대한 의식적인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연결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도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자신을 변호하려 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의 모순과 조종, 거짓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논쟁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논리나 공감에 호소하며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판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은 이해나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통제입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그들이 설계한 혼돈 속에서 계속 헤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분노도 수동적인 수능도 아닌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출 때 권력의 축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저항을 예상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할 때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들의 서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대립보다 그들을 더 위협합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그들의 거울이자 파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속임수가 일상화되고 도덕성이 타협 가능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인격의 힘이 아닌 조종과 환상을 통해 권력을 구축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된 현실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무엇이 아닌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통렬한 기소장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 진실성을 타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자극하여 당신답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반응을 근거로 너도 별 수 없어 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상호 파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당신의 원칙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죄책감 유발도, 아첨도, 위협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자신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은 훈련된 감정적 분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혼돈에 흡수되지 않고 관찰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신성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의 혼돈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는 공간,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착함으로 대응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해결이 아닌 드라마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각본대로 연기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적 훈련의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고 조종이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과 함께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의 주인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어쩌면 당신이 옳았을지도 몰라 와 같은 말을 내뱉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변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전략적 양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확하고 확고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개임에 더 이상 관심 없는 모습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갈등 후에 성적인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경계를 무너뜨리며 당신을 다시 독성적인 역학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교활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달래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고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재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이며 친밀감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의 몸을 대가로 그들은 찰나의 자기 가치감을 얻습니다. 이 모든 어둠 속에서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경계, 그리고 당신의 평온함을 되찾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조종과 혼란에서 벗어난 온전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관계가 끝난 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짙은 어둠처럼 강렬했던 순간만큼이나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 그러나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은밀한 공간,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침실에서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일수록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나르시시즘은 가장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진 심리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으로 위장한 공허함이며 욕망이라는 가면을 쓴 지배욕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적 매력과 관계는 타인의 인식을 조종하고 관심, 찬사, 통제권과 같은 정서적 공급을 얻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목적은 결코 상호 간의 연결이나 취약성의 공유가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심리적 공간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한 유혹의 도구일 뿐입니다. 처음 그들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때로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환상 아래에는 사랑이나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텅 빈 정체성과 외부의 인정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만들어진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일찍부터 성적 매력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습니다. 그들의 가면, 즉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병적인 민감함으로 조각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전문가가 됩니다. 미세한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의 필요를 거울처럼 비춰주며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연기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대를 낚아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텅 빈 연기, 즉 거짓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가면이 인간의 가장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트너는 자신이 드디어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저 나르시시스트에게 찬사를 되비춰주는 거울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면이 그렇듯 언젠가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파트너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 그리고 종종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의 핵심에 무언가 차갑고 기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성적 페르소나가 가진 파괴적인 힘입니다. 상대를 속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연기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트너는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의 절정은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고 추락의 순간은 가혹한 처벌처럼 다가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신의 연기에만 충실합니다. 눈앞의 사람이 아닌 자신이 투영하고 싶은 이미지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중심에는 연결이 아닌 끊임없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친밀감은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관계를 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친밀한 행동, 모든 감정적 교류는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걸러집니다. 파트너는 그들의 부풀려진 자존감을 떠받치는 도구, 즉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는 병적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공허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성적인 만남은 이러한 욕구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무대가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강력하고 이상적인 존재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고 통제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기에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굶주림은 다시 돌아오고 이 끔찍한 순환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 패턴이 파트너에게 깊은 열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 엄청난 관심과 찬사, 성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러브 바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은 기만입니다. 그것은 상호 만족이 아닌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는 이 관계에 깊이가 없음을, 자신의 내면 세계가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사랑하는 파트너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흉내내며 관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더 이상 충분한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즉 저항하거나 질문하거나 혹은 그저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울로서의 유용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종종 새로운 파트너나 환상을 통해 새로운 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찬양받는 순간의 쾌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통제.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 전략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력은 유혹과 무관심을 오가는 패턴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이 밀고 당기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입니다. 관계 초반, 러브바밍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에게 매력과 관심을 폭풍처럼 쏟아붓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로맨스를 연출하며 파트너가 선택받고 이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깊은 정서적 의존성을 만들어 통제의 기반을 다집니다. 하지만 이 의존성이 확보되면 그들은 미묘하게 태도를 바꿉니다. 뜨겁던 유혹은 차가운 정서적 거리감, 비일관적인 태도로 대체됩니다. 이 변화에 혼란스러워진 파트너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황홀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거둡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이 철회는 파트너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하여 그들이 자신을 더 갈망하고 더 노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권력을 유지합니다. 성은 이 역학관계의 전쟁터가 됩니다.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처벌로 보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인정과 무시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강력한 심리적 중독을 만듭니다. 파트너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중독되어 그들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의존성을 심화시킵니다. 이 패턴이 더욱 교활한 이유는 종종 모호함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파트너를 거부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지거나 은근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핑계를 댑니다. 파트너는 원인을 추측하며 자신을 탓하고